오늘은 1단원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인 삼국의 문화와 대외교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쪽부터 39쪽입니다.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주요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분과 의식주 문화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은 모두 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무덤을 어려운 말로 고분이라고 하는데 그 고분 양식을 보면 삼국의 특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단원 중 하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을 쌓아 올리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 있겠죠. 요게 장군총의 그런 모식도거든요. 그리고 중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굴을 파서 돌방을 만드는 거죠. 이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여기 벽화를 그려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벽화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선생님은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생활 풍속을 주로 그림을 그렸다면 그리고 장식을 그렸다면 후기에는 도교 속에서 도교 사상에서 존재하는 네 방향, 동서남북을 지켜주는 수호신, 상상 속의 동물 같은 것들을 그려요. 그걸 사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벽화의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에서 이주한 세력과 한강의 토착 세력이 함께 만들었던 국가였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돌무지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무지 무덤이 오늘날에 어디에 있냐면 롯데월드 근처를 우리 여러분 잠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잠실에 어느 한 동네 이름이 석촌동이에요. 석촌동이라는 건 석, 돌이, 촌, 많은 마을, 돌이 많은 마을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돌무지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니까 돌이 많겠죠. 그래서 백제도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지만 중후기에는 굴식돌방 무덤을 만들었고요. 백제의 좀 특징적인 건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던 무령왕 때 벽돌 무덤을 만든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벽돌 무덤은 중국식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령왕릉 벽돌 무덤으로 연결된다. 이게 바로 무령왕릉의 모습, 벽돌 무덤의 모습입니다. 벽돌이라는 건 진흙을 구워서 돌처럼 만드는 걸 벽돌이라고 하죠. 그냥 돌이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돌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중국은 진흙지대, 황하가 진흙지대였기 때문에 이 흙을 이용해서 돌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벽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식 무덤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신라는 조금 독특해요. 신라는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걸 만들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사이즈 중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압도적으로 커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기에 껴묵거리, 그 왕이 죽으면 왕이 하던 장신구, 왕관 같은 거 같이 묻는 걸 껴묵거리라고 하는데 껴묵거리 넣고 여기 널 안에 시체 넣고 여기에 나무 덧널, 나무로 그 위에 한 번 더 마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에 돌을 쌓아요. 돌을 쌓았죠? 근데 여기 위에 또 쌓아요. 흙을 엄청 또 쌓아요. 그래서 도굴꾼들이 신라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하다가 흙을 팠어. 흙을 팠는데 다 판 것 같아. 다 팠는데 또 뭐가 남아요?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을 포기했다. 그래서 도굴이 너무 어려워서 유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 외에 단연 유물이 많은 그 박물관을 꼽으라면 저는 신라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을 꼽을 거예요.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국립경주박물관 꼭 가보면 좋은데 국립경주박물관은 예전에 경주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전에 약간의 지진의 낌새를 알았던 직원이 모두 다 그 낚싯줄을 이용해서 유물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지진이 났는데도 그 심한 지진이 났는데도 피해가 거의 없었대요. 대단하죠? 나중에 경주박물관 꼭 한번 가보세요. 그만큼 유물이 많이 나오는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조 덕분에 그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에 정말 많은 유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라도 중후기에 들어가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조금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리고 가야는 돌 덧널 무덤을 주로 만들다가 이 가야도 다른 삼국처럼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의식주 문화를 볼게요. 이런 고분에 있는 벽화 같은 걸 통해서 의식주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의는 직물로 만든 옷을 입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옷에 금속 장식을 단 모습을 벽화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식은 이전보다 끓이고 삶는 음식물이 좀 발달했대요. 조와 보리가 일반 민중들의 주식이었고 쌀은 소수 지배층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는 삼국 모두 이제 온도를 썼다라는 게 그때 여러 나라의 성장할 때 배웠었죠. 온도를 깐 집에 거주했고 이 온도를 데우려면 부뚜막이 있어야겠죠. 이 부뚜막이 붙어 있어서 난방과 주방을 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바로 고구려의 고분에서 드러나는 벽화인데요. 여기 사람 사이즈가 좀 다르죠. 큰 사람, 작은 사람. 키 차이를 표현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귀족이고 이 사람은 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근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그림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센 사람은 크게 그리고 세력이 약한 사람은 작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바로 사신도예요. 사신도 중에서 북쪽 지방을 좀 지켜주는 현무라는 그 4개의 수호신 중 하나인데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삼국과 가야의 문화교류 좀 보도록 할게요. 불교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는데 불교는 왕즉불 사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왕실이 적극적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 사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어렵지 않게 절이라고 불러요. 왕실이나 귀족이 당연히 주도를 해서 거대하게 건립해서 자신의 세력을 좀 드러내고 싶어 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백제 미륵사, 신라의 황룡사가 있습니다. 백제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절로 추정이 되고요. 선생님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이에요. 미륵사지 석탑은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목탑을 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점차 우리나라에 돌이 많으니까 더 유지가 잘 되는 석탑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나가는 과도기 중간 과정에서 목탑의 양식으로 석탑을 쌓은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서 미륵사지라고 불러요. 뒤에 지자가 붙는 건 절이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터만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신라 황룡사도 황룡사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황룡사는 진흥왕이 만들었던 건데 이제 나중에 황룡사 가운데 목탑이 있었는데 그 목탑을 몽골이 고려 때 쳐들어왔을 때 다 불태우거든요. 그래서 황룡사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 도교를 보면요.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어요. 도교는 일체 인위적인 걸 다 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자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현생이 힘들고 빡센데 일체 인위적인 걸 버릴 수 있겠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그래서 도교는 일반 민중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귀족들처럼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유행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례를 보면 고분벽화 속 사신도 아까 보여줬었죠. 4개의 방향을 지키는 수호신, 동물 수호신들이 결국 도교에서 관련된 수호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백제 금동대학로 정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으로 꼽는 우리나라 유물입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걸 보면 좀 마음이 경건해지거든요.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에서 여기 위에 봉황이 있고 이렇게 산봉우리에서 연기가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요. 이런 걸 통해서 도교,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하는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고 산수무늬 벽돌, 산과 물이죠. 산과 물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벽돌 이런 걸 통해서도 도교의 자연의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도 굉장히 빈번했는데요. 고구려는 중국 남조, 북조, 서역은 저쪽 중국 왼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방 등을 포괄하는 서쪽 지방의 나라들의 의미예요. 이런 서역 등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고요. 백제는 중국 남조랑 특별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양나라랑 교류를 많이 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무령왕릉 이 양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중국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 왕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가 바로 백제거든요. 신라는 가장 오른쪽 사이드에 존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간접적으로 교류하다가 나중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 서역과 독자적으로 교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면서 일본의 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요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일본의 정말 좀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인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현상이에요. 요거는 일본 고류사라는 절에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근데 연도를 따졌을 때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오래전 거래요. 이걸 통해서 삼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반가사유상이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줘서 고려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어요. 성황 때 불교 전파했고 학자와 기술자를 파견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천황이 백제의 후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백제가 많은 일본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구려는 종이와 먹, 붓 탈 때, 붓글씨 쓸 때 먹이 꼭 필요하죠? 먹 만드는 기술을 외에 전파했고요.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불상 등을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제방 쌓는 기술도 전파를 했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축제술이라고 합니다. 뭐 카니발 축제 그게 아니에요. 제방을 구축하는 기술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가야는 외랑 원래 관계가 좀 깊었잖아요. 바닷길을 통해서 외와 활발하게 교류했고 외는 가야의 철기, 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대요. 가야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삼국과 가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문화의 용어가 있는데요. 그걸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여기 아스카 지역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